10년 전 나는 그 사람을 지웠다. 양육비 한 푼 없이 유흥에 빠졌던 남자. 하지만 지금 장례식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달란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죽음 앞에선 다 용서받아야 하는 걸까?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막아도 되는 걸까?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전화기 울려. 딸아이 목소리에 젓가락을 놓았다. 된장국이 아직 미지근했는데 손끝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번호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저장돼 있었나? 시댁.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두 글자는 눈에 박히듯 선명했다. 누구 전화길래 그래요? 중학생 딸아이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핸드폰을 들었다. 울리던 벨이 끊겼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울렸다. 마치 꼭 받아야 한다는 듯이. 숨 한 번 깊게 쉬고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씨. 나 형 신우야. 미안해. 이런 연락 갑작스럽지. 신우. 그 이름도 참 오래간만이었다. 솔직히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호 아버지 어젯밤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쏘악 하고 흐르는 것 같았다. 네.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 마지막으로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만하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말을 끊었다. 그게 본능이었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공포. 지연씨 미안해.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이 가족 사진이더라. 나는 한쪽 팔로 입을 막고 거실 구석으로 몸을 돌렸다. 딸이 내 표정을 보고 놀랄까봐. 가족 사진? 그게 웃긴 거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10년 전 나는 서류 봉투 하나 들고 그 사람을 마주했다. 그 사람이 양손에 들고 있던 건 맥주캔 2개였다. 이혼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캔을 콱 내려놓더니 씩 웃었다. 그래. 잘됐다. 나도 지긋지긋했어. 지긋지긋? 지긋지긋한 건 나였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던 당신, 자고 있는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던 당신,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숨기지도 않던 당신. 그런 당신한테 내가 겨우 그 말 꺼냈을 때 그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양육비는커녕 애들 생일조차 기억 못했던 사람. 내가 애들 병원 데려가고 학원 등록하고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애들 체온계를 한밤중에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 이혼 후 첫 해가 지나고 나는 겨우 숨을 쉬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애들이 웃을 땐 나도 조금은 따라 웃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둘째가 유치원 졸업하던 날, 둘 다 나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이야. 셋이서만.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래. 난 그 사람 없이도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 나는 잘 살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엄마 아까 전화 누구였어? 딸이 내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너희 아빠 돌아가셨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딸아이의 얼굴엔 큰 감정의 파도가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오면 좋겠대.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 보고 싶었다고. 딸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 엄마. 그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기억엔 없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아프게 와닿았다. 내가 지켜낸 시간들을 애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가슴을 찢었다. 근데 진짜 안 갈 거야? 가야 돼? 왜? 죽으면 다 용서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나도 똑같이 생각했기에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 사람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분명히 싫은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했다. 10년 동안 일부러 안 꺼내봤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였다. 아이들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마지막까지도 없애버리는 건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이 나를 무너뜨렸다. 괴물이었던 그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새벽. 나는 가만히 아이들 사진을 폰으로 넘기다 조용히 차키를 들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러 간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앞에 내가 아이들을 대신해 거절하러 간 거였다. 차창 너머로 푸석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겨울 끝자락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내 손 위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도로는 한산했다. 차 안은 더 조용했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 말았다. 무슨 노래가 나오든 감정을 깨뜨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이었다. 그 사람 죽어서도 도심 한복판에 못 묻히는구나. 자업자득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손은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건 정확히 10년 전이었다. 서류를 들고 집을 나서던 내 뒤에서 그 사람은 소리쳤다. 지연아, 그래도 후회하지 마라. 나 같은 놈 놓쳐서. 그 말에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없으니 살만했냐고? 아니, 힘들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운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벅찼다. 초등학교 상담을 혼자 받고 아이가 아플 땐 회사를 빠져야 했고 명절에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아이들과 컵라면을 먹었다. 가끔 눈을 감으면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술 마시고 있을까? 언젠가는 후회라도 할까? 하지만 절대 다시 보고 싶진 않았다. 그게 내 인생의 원칙이자 결심이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차에서 내리며 괜히 코끝을 한번 훌쩍였다. 감기도 아닌데. 자꾸 눈이 시큰거렸다. 입구에서 마주친 사람은 신우였다. 내가 나타난 걸 보고는 정말 뜻밖이라는 듯 눈이 커졌다. 지연 씨 진짜 와줬네. 애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냥 얼굴만 보려고요.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걸음을 내줬다. 들어가요. 형 아직 안 치렀어요. 이따 화장 들어가거든. 나는 침을 삼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분향소 안은 조용했다. 아마 이른 아침이라 조문객도 없었을 것이다. 정면에 그 사람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흑백이 된 사진 속 그는 낯설게 웃고 있었다. 내가 알던 그 얼굴은 아니었다. 어쩐지 푸석하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할 말이 많은데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 지갑에 넣고 다니던 거예요. 신우가 내게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바로 아이들이 어릴 적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 내가 돈을 모아 처음으로 셋이 함께 갔던 그날. 그거 어떻게 지갑 속에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것만.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진. 그 사람이 나간 후 나는 그 사진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가 갖고 있었구나. 그토록 끔찍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사진 하나는 간직했구나. 지연 씨 형 진짜 후회했어요. 그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아는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품에 넣었다. 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진은 남는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일은 없겠지만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월 눈. 참 어울리지 않게 무겁고 축축했다. 차에 타려는데 신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나중에 애들 데리고 와줄 수 있어? 아니, 뭐 꼭 아니어도 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10년 전 아무 말 없이 나를 외면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초라하게 눈을 피하고 있었다. 신우 씨, 애들 아빠는 나예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엔진을 걸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였다. 나는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말했다. 애들한테는 안 들려줄 거야. 넌 그런 자격 없어.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모라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김치전이다. 나는 조용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말했다. 달궈진 팬 위에서 부친 반죽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작은 주방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안 질리고 잘 먹던 그 메뉴. 그 김치전이 익어가는 동안 나는 수십 번 말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접시에 김치전을 담아 식탁에 놓은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희 아빠 장례식장 다녀왔어. 딸과 아들이 동시에 젓가락질을 멈췄다. 순간의 정적. 방금 전까지의 김치전 냄새도 따뜻했던 분위기도 싸늘하게 식었다. 왜? 큰애가 물었다. 단답형이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왜라는 단어 속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너희 대신 나라도 얼굴 한번 보려고. 작은애가 입을 다문 채 날 바라봤다. 그 아이는 항상 감정 표현이 느렸다. 그만큼 생각이 깊다는 뜻이기도 했다. 사진 있었더라. 그 사람이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우리가 셋이 같이 찍은 거. 그러면 뭐가 달라? 딸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게 없잖아. 그 사진이 뭐 지금 와서 뭘 증명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너무도 맞는 말이어서 더 아팠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애들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속삭였다. 내가 데리고 가지 않은 거 후회 안 해. 대신 만약 너희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 얘기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 죽기 전까지도 아이들 앞에 고개를 못 들 만큼 후회했으면서
왜 그 단 하나의 진심도 내게 말하지 못했던 걸까? 며칠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엄마, 사진 그거 볼 수 있어? 작은 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응? 어떤 사진? 아빠가 지갑에 넣고 다녔다던 그 사진. 나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내었다. 아이들 앞에 사진을 펼쳐 보였다. 놀이공원. 해질녘 햇살이 얼굴을 감쌌던 날. 딸은 아빠 목에 매달렸고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다. 지금 보면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가짜 같았는지도 알겠다. 아이들은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작은 애가 말했다. 그 사람 얼굴 나 기억 안 나. 딸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에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들 손에서 사진을 조용히 받아들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래. 그럼 그냥 거기서 살게 하자. 그 사람 거기서만 남겨두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유령도 들이밀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지금까지 쓴 적 없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지호 아빠. 당신이 없어서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안녕.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는 무렵이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남편, 그땐 그냥 선배였던 사람, 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지연 씨 커피. 네. 저요? 응. 어제 야근했다면서. 블랙이었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의 작은 배려에 숨이 막힐 만큼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전하고 돌아섰지만 심장은 한참을 뛰었다. 연애는 조용히 시작됐다. 선배는 늘 한 발 늦게 말하고 천천히 행동했다. 하지만 그게 더 믿음을 줬다. 세상에 이렇게 섬세한 남자도 있구나 싶었다. 퇴근길엔 꼭 문자 한 통. 집 도착하면 연락 줘. 문 앞 조심하고. 회식 땐 내 옆에 앉지 않으면서도 내 접시에 쌈을 조용히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손을 잡았던 날. 손끝이 너무 따뜻해서 내가 되려 움찔했던 기억이 난다. 지연아, 너만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믿었다. 내가 외동딸로 자라면서 혼자 견뎌온 불안과 외로움을 이 사람이라면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땐 그랬다. 그 사람은 나의 온기였고 안정이었고 기댈 언덕이었다. 결혼하자. 연애 2년 만에 그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작은 반지 케이스를 열고 말없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울어버렸다. 누가 봐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 예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반짝였다. 나 진짜 잘 살게. 지연아, 너만 생각하고 살게.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준비를 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빠도 엄마한테 많이 무뚝뚝했잖아요. 그치만 결국 잘 살았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경고였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다. 결혼 후 신혼집에서 처음 다툰 날을 기억한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나는 늦었다며 걱정했을 뿐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도 야근 늦게 하지 마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 눈빛은 내가 알던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그 첫 번째 다툼이 결국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바뀌었다. 아니, 원래 그 사람이 그랬던 건데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본 것뿐이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문자 한 줄. 그게 전부였다.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하게 전화하던 사람이 이젠 귀찮다는 듯 문자로만 알려왔다. 지연아, 집에 먹을 거 없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늘어진 채 말하곤 했다. 그 말이 서운했던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말이 매일 같았다는 거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장을 봐오고 혼자서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 모든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한 번은 피곤해서 도시락을 못 쌌다.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냈다. 아니, 밥 좀 싸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직장 다닌다더니 뭐하러 회사 다녀?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놨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싱크대에 흐르던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날,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진짜 가족 된다. 이제 나한테도 엄마가 생긴 거야. 그 말을 전했을 때 남편은 웃었다.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그 웃음.
하지만 나는 믿었다.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출산 후에도 모든 건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새벽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며 나는 수없이 혼잣말을 했다. 지금이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고 한밤중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짜증을 냈다. 얘는 왜 이렇게 자주 울어? 넌 뭘 하고 있었는데? 나도 울었다.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고 심장이 찢어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둘째 임신 6개월 때였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왔다. 나는 우연히 그것을 펼쳤고 거기엔 낯선 여성 쇼핑몰, 모텔, 유흥주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머리가 띵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그 카드 내역 봤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라고 말했다. 변명이라도 해. 변명할 게 뭐 있어. 네가 다 알아서 판단하겠지.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의 눈에 나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다. 아이 둘을 위해 버텨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박혔다. 그리고 그 단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점점 선명해졌다. 언젠가 아이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잘 안 와?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등만 두드려줬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아이 아빠로도 부족하다는 걸. 민들레가 흩날리던 날이었다. 둘째를 업고 동사무소 앞에 선 내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등록부,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 참 아이러니했다. 결혼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지를 꼈고 이혼할 땐 굳은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다. 법원 민원실 창구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도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서명이 틀리진 않았는지. 그리고는 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지금이라도 무너질까봐 내가 나를 다독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가 띵했다. 지금 한 행동이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을 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읽어보지도 않았다. 사인만 해. 진짜 이렇게 끝내고 싶어? 끝나야지. 지금이 아니면 우린 더 망가질 거야.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말에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 그게 전부였다. 이혼 소송은 간단했다. 그 사람은 반항도 하지 않았고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다.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자 그 사람은 말했다. 지연아, 나 지금 상황 알잖아. 없다, 진짜. 줄 돈도 없고 줄 마음도 없어.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 그게 이 사람이었지. 주변 반응은 다양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참고 살아야지. 여자 혼자 두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알아? 그래도 부모는 같이 있어야 애가 정서적으로 그 말들이 얼마나 나를 갉아먹었는지 모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등을 토닥이기는커녕 너도 참이라는 말로 상처를 줬다. 그래도 나를 지탱해준 건 애들이었다. 밤마다 나란히 누워 잠든 두 아이의 숨결. 그 조용한 숨결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 후 삶은 달라졌다. 맞벌이하던 시절보다 돈은 더 모자랐고 아침마다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느라 전쟁 같았다. 하루 한 끼 겨우 밥을 챙겨 먹으며도 나는 굳게 다짐했다. 절대 후회하지 말자. 절대 다시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아이가 넘어져 울 때 아빠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했다. 그럼 나는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내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었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강해졌다. 은행 창구에서, 관공서에서, 병원에서 아버지는요? 라는 말에 늘 당당하게 말했다. 없어요. 대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나는 두 아이를 누구보다 건강하게 키워냈다. 성적도 좋고 감정도 안정돼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내게 잘 웃어주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 그런데 죽어서야 한 번만 얼굴 보여달라는 그 사람.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살아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아이들이 당신 얼굴을 잊을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도 이따금 묻는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애들에게 아빠를 지워버린 건 나였던 걸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지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지워버린 거였다. 나는 그저 정리를 한 것뿐이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해가 따뜻하게 들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퍼지는데 괜히 울컥했다. 이상하게도 그런 평범한 날이 더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다. 엄마, 오늘은 나 김밥 먹고 싶어. 작은 애가 말하면서 다가왔다. 나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싸줄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저 애들이 나한테 말 못한 게 있을까? 장례식장 다녀온 날 이후로 아이들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다. 아이들에겐 상처로 남을까봐. 또 괜한 감정을 강요하게 될까봐. 하지만 오늘은 왠지 얘기하고 싶었다. 김밥을 말아 식탁에 올리고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희 혹시 엄마가 그 사람한테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순간 젓가락질을 하던 딸아이가 멈췄다. 작은 애도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바라봤다. 엄마가 나중에라도 너희가 아빠를 그리워하게 될까봐 그게 좀 두려워졌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또렷한 눈동자가 나를 마주했다. 엄마, 우리 그 사람 보고 싶었던 적 있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근데 그건 궁금해서였지. 그리움은 아니었어. 애들끼리 아빠 이야기할 때 있잖아. 우리만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부럽지는 않았어. 딸은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다. 왜냐면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우린 아빠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둘이었던 거야. 나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는 늘 미안했어. 어릴 때 너희가 뭘 느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작은 애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엄마 덕분에 웃으면서 자랐어. 아빠 대신 울었던 적도 없고 생일날 외로웠던 적도 없어.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이들이 내가 못 준 것보다 내가 준 걸 더 크게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렸다. 10년간 단단하게 틀어막혀 있던 벽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괴로워서가 아니었다. 묵은 체증이 쑥 빠져나간 듯한 기분. 마음 깊숙한 곳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엄마가 미리 알아줬어야 했는데.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 안 한 거야. 괜히 아빠 얘기 꺼냈다가 엄마 울면 그게 더 싫었거든. 그 말에 또다시 목이 메었다. 아이들은 어린 줄만 알았다. 엄마의 고통을 몰랐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있었구나. 다만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 조그만 마음들이 조용히 다 감추고 있었던 거였다. 작은 애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제 말해도 되겠다. 엄마 안 울잖아. 나는 웃음 반, 눈물 반 얼굴로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래. 엄마 안 운다. 이제는 괜찮아.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커튼을 젖혔다. 밖은 어두웠지만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작은 머그컵 안에 담긴 따뜻한 유자차. 손끝으로 스며드는 온기에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걸 느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돌아보면 벼랑 끝에서 버텼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돈이 부족해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부서져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줬다. 우린 엄마 덕분에 웃으면서 자랐어. 그 한마디에 나는 지난 10년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다. 새로운 한 줄을 적고 싶어졌다. 오늘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마음으로 느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10년의 무게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 정리가 되었다는 걸.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삶이 이제는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걸. 엄마, 아침인데 커피 안 마셔? 딸아이가 물컵을 씻다가 물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어머, 그러게. 까먹었네. 커피 한 잔이 그리운 날이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즐기는 게 얼마나 사치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 주방 한쪽에 있던 커피포트를 꺼내고 오랜만에 드립백을 걸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니 고소한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기가 왜 그리 좋던지. 순간 20대 때 자취방에서 처음으로 커피 내려 마시던 기억까지 스쳤다. 내가 이 향을 다시 좋다고 느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내 감각이, 내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혼자 마트에 들렀다. 요즘 작은 애가 잘 먹는 단호박이 할인 중이라기에 그거 사러 간 김에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았다. 과일 코너에서 가격표를 들여다보는데 누가 어깨를 툭 건드렸다. 지연씨 맞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김 실장님? 예전에 일했던 광고회사 외주업체 팀장이었다. 5년 전 내가 단기 프로젝트 맡았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 그때도 일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났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똑부러지게 생기셨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저야 뭐 애들 키우느라 그냥 버티고 있죠.
아니, 그땐 일 잠깐 쉰다더니 계속 전업으로 지내신 거예요? 네. 둘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진짜 전쟁 같았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연 씨면 일 다시 시작하시면 진짜 잘하실 텐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내 역할 말고 사람으로 불러주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 사람 말이 자꾸 맴돌았다. 일 다시 시작하시면 잘하실 텐데.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했던 지난 몇 년. 그 시간이 아깝진 않았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엄마 말고 아내 말고 그냥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과 마주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다. 예전에 쓰다만 포트폴리오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다시 손봐볼까? 순간 심장이 콩하고 뛴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래. 이제는 조금씩 내 삶의 무대를 다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노트북 화면 속 포트폴리오 폴더를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손이 떨렸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기획안, 디자인 샘플, 서류들 모두 5년 전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날 보면 뭐라 할까? 한편으론 괜히 서글펐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엄마라는 이름에만 매달려 있었던 걸까?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자랑스러웠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넓어졌다. 다음 날 나는 김 실장님에게 연락을 넣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혹시 지난번에 말한 프로젝트 아직 인력 충원 중이세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응. 아직 진행 중이야. 지연 씨 다시 일할 생각 있으면 진짜 반가운 일이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치다가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다시 일해보려고. 딸아이가 수저를 들던 손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봤다. 진짜? 어디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계신데 단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려고.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한테 큰 변화는 없을 거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작은 애가 먼저 말했다. 와, 엄마 멋있다. 응. 우리 엄마 이제 회사 사람 되는 거야? 딸도 피식 웃더니 말했다. 엄마, 사실 나도 친구 엄마들이 일하는 얘기 들으면 조금 부러웠어. 이제 우리 엄마도 회사 다닌다 말할 수 있겠네.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괜히 울컥하기도 했다. 아직 다니는 건 아니고 집에서 조금씩 해보는 거야. 근데 너희가 도와줘야 할 거 많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우리가 설거지 담당할게. 대신 용돈 올려줘야 돼요. 장난처럼 오가는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뭉클했다. 며칠 뒤 김 실장님이 메일로 과제 자료를 보내왔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문서 하나를 검토하는데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띵했지만 그 이상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밤늦게까지 앉아있던 나를 본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눈 피로할 땐 이거 붙이면 좋아. 그러더니 내게 안약을 가져다 줬다. 그 작은 행동이 그렇게 감동일 줄이야. 나는 그날 밤 아이들 몰래 울었다. 행복해서. 지금 나는 두렵지만 설렌다. 조금씩 나라는 이름을 다시 찾는 이 길.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있다. 이만하면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연 씨, 이거 기한 맞춰주실 수 있죠? 내일까지 자료 정리 꼭 부탁드릴게요. 화면 속 김 실장님의 말에 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끊자마자 노트북 옆에 놓인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아이들 하교 시간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았다. 오늘은 저녁도 준비해야 했고 숙제 봐줄 약속도 있었는데 내일 마감이라니. 이게 일이구나. 두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부딪히니 현실은 쉽지 않았다. 심장은 계속 쫓기듯 뛰었고 하루가 쪼개지는 기분이었다. 엄마, 숙제 봐달라고 했잖아. 저녁 준비 중 딸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미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미안, 마감이 좀 당겨졌어.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으니까 밥 먹고 나서 바로 봐줄게. 딸아이는 살짝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콕 찔렸다. 아이들 재운 뒤 밤 11시. 주방 불만 켜놓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눈이 뻑뻑했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마음이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화이팅. 우리 엄마 최고. 힘들면 물 마시고 눈 감고 10초만 쉬어. 글씨를 보니 딸아이가 쓴 거였다. 작고 동그란 글씨. 귀여운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다. 그 쪽지를 들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게 일이든 나 자신이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작은 애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어제 엄청 늦게 잤지? 어떻게 알았어? 화장실 가다가 봤어. 근데 엄마 웃고 있었어. 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봤다. 정말? 작은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 힘들어도 일할 때 좀 행복해 보여. 그 말에 어제 쓴 쪽지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그날 퇴근길에 마트를 들렀다. 고생한 나를 위해 좋아하는 젤리를 하나 샀다. 아이들 간식만 사던 내 장바구니에 오랜만에 내 취향이 담긴 물건이 들어갔다. 생각보다 뿌듯했다. 그리고 그 젤리를 들고 집 앞에 섰을 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컸다. 그런데 이상하게 겁나지 않았다. 이젠 밤이 와도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자 미세먼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매화향 비슷한 기운이 따라왔다. 올해 첫 꽃 소식. 나는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건 거창한 감동이 아니라 그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나보다 더 커진 느낌이다. 딸은 요즘 자기주도 학습을 입에 달고 살고 작은 애는 책상 위에 알람 시계를 두고 스스로 숙제를 한다. 한참을 멀리서 지켜보다 그 모습에 문득 울컥했다. 정말 잘 커졌구나.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할 이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은 묵묵히 아주 단단하게 나를 따라와 줬다. 퇴근길 작은 카페에 들렀다. 손님이 거의 없는 오후 4시.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시켰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는 종이에 몇 줄 적어봤다.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그 사람을 떠난 게 아니었다. 아이들과 살아내기로 결심한 그날이었다. 글자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찔끔 고였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다. 이젠 더 이상 눈물이 버티는 힘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 벨이 울렸다. 김 실장 지연 씨, 다음 달부터 정규 채용 자리 하나 열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정식 지원해 보시는 거 어때요? 나는 그 말에 잠깐 숨이 막혔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한번 해볼게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 달부터 회사 다닐 수도 있어. 딸아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물었다. 그럼 아침밥 누가 해줘요? 밥솥이 해주겠지.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고 따뜻하던지. 내 인생에서 가장 밝은 순간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다. 새벽 모두 잠든 집안에서 나는 조용히 앨범 하나를 꺼냈다. 처음으로 꺼내보는 놀이공원 가족사진. 죽은 그 사람의 미소가 담긴 사진. 아이들이 아직 아기였던 그 시절. 나는 천천히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이젠 정말 보내줄게. 그 사람도, 그 시절도, 그 모든 상처도.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달빛이 스며든 거실 한가운데서 나는 다시 커피를 내렸다. 이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에 쫓기지도 않는 시간.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여유. 라디오에선 느린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긴긴 어둠의 끝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는 괜찮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